정치 이야기 오늘도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선거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살펴주시죠. 전반적으로. 일주일 남았지만 이미 선거 많은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어느 보도에 보면은 거의 7천만 명이 이미 투표를 했다. 사전 투표죠. 그렇죠. 네, 사전 투표는 조기 투표, 부재자 투표 그리고 우편 투표. 뭐 우편으로 하는 거죠 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이 팬데믹 때문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까? 라는 걸 결정하는데 가장 많이 고려사항이 팬데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이거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일반적인 평가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마지막 한 주 동안 아주 맹렬하게 필사적으로 유세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들어갔던 것 때문에 확진자 때문에 열흘을 까먹었으니까 이거를 뭐 채워넣으려니까 굉장히 바쁘죠. 트럼프 대통령 쪽의 선거운동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미국이란 큰 나라의 대통령 선거니까 양쪽 후보가 이 전체 유권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요. 꼭 필요하고 꼭 중요하고 여기만 이기면 내가 이긴다 이렇게 계산하고 했기 때문에 막판에 그래야 또 효과가 있다. 그래 막판에 열을 손해보니까 지금 굉장히 바쁘죠. 74시인가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지난 토요일, 일요일 그 유세 일정을 소화하는 걸 보니까 야 진짜 거의 신이다. 어떻게 한 번 마이크 잡으면 거의 1시간 반을 혼자서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 높여서 그거를 하루에 4군데를 그것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뭐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막 이렇게 다니니까요. 이렇게 다니면서 또 밤에 한 11시, 12시에 백악관으로 들어와요. 그게 또 일요일 날 또 한 4군데 다니고. 뭐 이렇게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경합주에서의 지지율이 많이 좁혀졌어요. 많이 좁혀졌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 이 투표 마친 부분이 많고. 그렇죠. 예, 지난 주말 뭐 뉴욕도 줄이 엄청 길던데요. 그렇죠. 지금 뭐 그 사전 투표 조기 투표 정해질 때는 뭐 어디나 유권자들이 줄을 서서 하고 그 최근에 들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선거를 겪어보지만 이번만큼 시민들이 선거에 관심이 많았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전국 지지율은 한 8에서 한 10%. 이게 한 12, 13에서 좁혀진 거죠. 한 달 동안 해와서. 그다음에 경합주에서는 전문가들이 특히 트럼프 캠프에서는 지금 타이를 이루고 있다 그러는데 플로리다를 트럼프 쪽이 거의 이긴 걸로 치더라고요. 왜 그걸 이겼다고 생각하죠? 지금은 뭐 1%, 2% 차이거든요. 네.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트럼프가 1, 2% 앞서고 있다고 나오고 어디에서는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고 나오는데 플로리다의 막판에 이 영향력으로 그 이기고 지는 거는 남미계 베네수엘라하고 큐반들의 표입니다. 근데 플로리다의 베네수엘라하고 큐반들 표는 되게 이념적 투표를 해요. 아주 극우입니다. 거기에 그 베네수엘라나 큐바에 좌파 권력이 싫어서 온 사람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한 달 동안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거다.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도 뭐 굉장히 크게 플로리다의 유권자들 표심에 대해서 베네수엘라하고서 큐반들 표심에 대해서 많이 분석 기사를 낸 걸 보는데 경합주에서 플로리다하고 잘하면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에서도 중요한 카운티 2군데에서 뭐 트럼프 비선 캠프가 이겼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 봐가지고 선벨트 이를테면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는 트럼프 쪽에서 이길 확률이 많아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러스트벨트인 미시간은 이미 뒤집기 힘들고 위스콘신도 그렇다고 치고서요. 펜실베니아가 이제 그러니까 양쪽 바이든도 거의 펜실베니아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뭐 펜실베니아 하루에 꼭 한 번씩은 트럼프가 가고 그렇게 볼 때 펜실베니아가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지금 경합주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쪽에서 지금 굉장히 좌불안석은 경합주만 가지고 6개, 7개 주만 갖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너무 엄혹해지니까 남부 지역하고 중서부로 공화당 쪽 트럼프가 안심했던 지역이 민주당이 너무 높아졌어요. 원래 공화당 색이 짙었던 그렇죠. 그런 주들이 민주당 쪽으로 좀 기울고 있군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텍사스도 그것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 이게 같아요. 난리 나죠. 조지아, 그리고 아이오와
거의 넘어갔다 그러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아서는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바이든 쪽으로 대세가 기운 거 아닌가. 이게 한 90%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근데 4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어쨌든 지지율이 더 높았지만 결과는 달랐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살짝은 깔려 있거든요. 근데 4년 전과 지금과 그래도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바이든 쪽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제일 큰 거는 우편 투표고요. 네. 트럼프가 뒤집기의 무기가 뭐냐면 막판에 벼락 공부를 하는 거죠. 자기 지지층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지금은 중간 사람한테 나를 찍어달라 결정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가지고 지지율을 높이는 선거 방식이 아니에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투표시키는 경쟁이거든요. 원래 투표 안 했던 사람들을 그렇죠. 끌고 나오는 거죠. 예. 난 투표를 하지는 않지만은 트럼프를 지지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막판에 끄집어내는 게 트럼프의 무기인데. 그게 4년 전의 성공 요인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4년 전에 그런 게 또 맥혔던 거는 뭐나 하면은 민주당 내에서 힐러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어요. 민주당 쪽에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편 투표는 뭐나 하면은 민주당의 투표를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편 투표가 뭐 엄청 많으니까. 그렇죠. 이미 5배. 4년 전을 넘어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예. 벌써 한 3일 전에 4년 전에 투표 수를 넘어섰고 계속해서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에 4년 전에 막판 뒤집기가 올해는 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4년 전 특히 경합주에서의 민주당 백인 하층 계급에 있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왕창 투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진 거 이렇게 맞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설사 올해 대선에서도 트럼프 지지층 원래 숨어있고 샤이 보수였던 사람들이 설사 다 투표를 한다 한들 이번에는 민주당의 그런 사람들이 워낙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쨌든 판세가 좀 기운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마지막 그래도 뒤집기가 있다면 트럼프 쪽에 뭐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전혀요. 네, 왜냐하면 그 헌터 바이든 스캔들이라든지 자꾸 의혹이 나면 들추어지는 것들이 있을 만한 게 좀 있는데 조 바이든 후보가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자기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 거를 기동성 있게 치고 나오고 그런 게 좀 미숙해요. 감정이 앞서고 어떻게 보면은 참 기회인데 막판에 선거 캠페인을 놓고 볼 때는 그런데 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떠한 네거티브가 영향을 주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고 바이든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냥 확인하면서 보는 막판 같아요. 그리고 워낙 큼지막한 뉴스들을 막 던져놨다 아니면 말고 이런 거의 반복이기 때문에 웬만한 한 방이 그렇게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선거날 만약에 그 개표함을 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우편 투표함을 열기 전이죠. 이런 경우가 가장 최악의 경우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표함을 열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앞설까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사실은.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최종 집계에서는 모르는데 문제는 플로리다가 제일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소 문을 제일 빨리 닫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결과가 나오면 기계가 빠르잖아요. 당일날 투표한 기계의 데이터가 먼저 나오면은 그래도 플로리다는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 전서부터 들어온 우편 투표를 개봉을 시키도록 했어요. 이렇게 쉬는 거는 그날 하는 거. 쉬는 것도 수작업이 들어가니까 느리죠. 그렇죠. 아무리 그날 빠르죠.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11월 3일 저녁 7시에 플로리다의 투표소 문을 닫고 그다음에 팍스나 이제 CNN 같은 데서 개표 실하게 중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2시간까지는 기계에서 나오는 게 막 하면 그거는 뭐 트럼프가 앞서가겠죠.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긴다 그렇게 가다가 또 이어서 나올 거라고 봐요. 펜실베니아도 같은 내용으로.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이제 수작업으로 쉬기 시작하는 우편 투표 데이터가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쯤에서 밤 12시, 1시 정도 되면은 경합주 쪽에서 이제 그 시작하잖아요. 미시간이니, 그렇죠. 일리노이니, 인디애나니, 중부 쪽으로 가야 본격적으로 그쪽으로 다 같이 시작을 하면서도 되게 분위기는 그 트럼프가 리드할 거다.
그리고 플로리다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빼놓고서는 우편 투표는 당일날 집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서부터 트럼프 쪽은 우편 투표, 조기 투표 하는 카운티에 가가지고 작단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 뉴스에 많이 커버하지도 못하면서도 지금 많은 이슈가 뭐냐 하면은 우편 투표 사고입니다. 그래서 경합주의 우편 투표 사고 케이스를 지금 트럼프가 쪽에서 많이 수집하고 있다. 당일날 그걸 밑판을 가지고서 같이 폭로를 하겠다. 네, 나는 당일 투표한 거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론이 퍼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쪽에서 그걸 그대로 보고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 쪽도 분명히 뭔가 대책이 있겠죠. 공화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니까 더구나 후보니까 후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게 스톱이 되고 개표는 다 하겠죠. 그러면 이런저런 논란이 많고 또 여기저기 카운티에서 이제 소송이 들어오죠. 이런 거 하다가 소송이 들어오면은 효력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지부진 논란이 커지고 막 그러면은 의회로 가느냐 이제 법원으로 가느냐 이런 논의가 계속 이제 가지 않을까. 결론은 나지 않고 계속 이제 논쟁만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매체의 기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대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번 11월 3일 선거에서 대선이 가장 중요한 이슈겠지만 또 한 가지가 과연 상하원에 어느 당이 더 다수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 중심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선거 임박해서 세컨 웨이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다가 선거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중심에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선거가 결판이 날 것 같은데 하원은 전체가 다 가는 거고 상원도 3분의 1, 35명을 갈아치우는데 지금 47명이 민주당이고 50명이 공화당입니다. 나머지가 무소속이고. 그렇죠. 상원에. 예,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세 분석하면은 한 7석, 6 내지 7석을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요. 예. 35명 상원 선거가 있는데 23명이 임기가 끝나요. 공화당이. 그러니까 공화당이 불리한 거라고. 민주당은 11개인가 12개만 임기가 끝나죠. 요번이 공화당 텀입니다. 그러네요. 상원 선거는. 2년에 한 번씩 3분의 1씩 가는데. 예. 그래서 한 3 내지 4석만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은 뭐 한 20석 많잖아요. 하원은.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유지될 거다 그러면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이기고. 그래서 트럼프가 지면 네. 공화당은 지난 한 50년 이래로 굉장히 폭망을 하는 거죠. 그러겠어요. 네, 당을 정비하고 당이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약 올리고 있죠. 공화당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만약에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대통령 재선 성공하더라도 나중에 또 한 번 탄핵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순식간에. 그때는 뭐 탄핵되면 뭐 상원까지 뭐 거의 일사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탄핵이라는 게 의회에서 탄핵을 언급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마무리 안 됐던 여러 가지 스캔들을 수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뭐가 됐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결코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네요. 여러 가지 경우가. 한인 후보도 잠깐 짚어주시죠. 이번에 연방하원 출마한 어떻습니까? 우리 가까이 지금 유일한 연방하원 앤디 김 재선될 가능성이 한 65%. 그렇습니까? 한 5, 6% 앞서가는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뭐 시애틀에 나오는 한국계 흑인으로 나오신 분, 예. 이분은 뭐 이미 당선된 거예요. 예비 선거 때 굉장히 큰 차이로다가 이긴 사람 2등이랑 같이 또 선거를 하니까 거긴 된 것 같고 그러면 뭐 완전하게 연방의 한인이 2명이 의원이 되는 건데 그러게요. 지금 뭐 캘리포니아에 3명이 LA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3명 중에 한두 명이 또 돼요. 가능성이 커지고 대통령 선거니까 공화당 후보, 공화당 유권자들이 투표율이 높아질 거고 예상하면은. 그리고 지금 뭐 지지율 선두로 나오니까 정말 올해가 한인 연방 의원이 3명 내지 4명이 나는 정말 대박이 나는
진짜 지각변동이죠. 그런 2020년이 정치력을 과시하는 원년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선 딱 일주일 남기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선과 또 연방 상하원 선거까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봤는데요. 다음 주 선거 전날 저희가 미국 정치 이야기하면서 출구조사 비롯해서 그날 막판에 과연 어느 쪽에 더 유리한가 또 분위기는 어떤가 또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투표율로 결판이 나니까 아마 하루 전이라도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운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다음 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미국 정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숙 대표였습니다.